상노동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오늘입니다. 오늘 벌써 을당 시즌5 노동편 마지막 방송이 되었네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참. 근데 어쨌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나왔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아있습니다. 솔키입니다. 네, 조카 바보 나랑입니다. 네,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써니입니다. 네, 투쟁하기 좋은 계절을 나고 있는 삼중입니다. 와. 아우, 인사들이 왜 이렇게 다 비장해요? 네, 근데 기쁘다 써니 오셨네. 와. 우리 박수 한번 주죠. 네, 신생아 육아 중인 써니. 애가 이제 며칠 됐죠? 오늘 69일이요. 아, 69일. 네. 몇 킬로라 그러셨죠? 4.77의 자연주의 출산으로 아기를 낳습니다. 아, 대단하다. 네.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근데 낳다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큰애 날 때는 엄마가 안 보고 싶었고 엄마도 없었거든요. 첫째, 둘째 다 엄마 없이 다 낳고 엄마한테 연락드렸거든요. 걱정하실까봐. 근데 첫째 때는 1도 생각했는데 둘째 때 막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엄마를 외치면서 애를 낳았어요. 저도 4.4에 태어났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나를 낳았구나. 근데 첫째 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어서 엄마가 저를 힘들게 낳았다는 생각을 1도 못했었던 거예요. 근데 둘째 낳았는데 진짜 하늘의 별이 보이고 이러다 진짜 죽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낳는데 그래도 저는 끝까지 제가 날 수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의료 개입 1도 안 하고 그냥 호흡 열심히 하고 날 수 있을 거야라고 막 생각을 하면서 옆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신랑도 있고 네, 마사지 받으면서 수중에 들어갔다 나오고 심지어 출산하는 그 진진통 와중에 계단 10층을 2번 올랐어요. 뭐라고요?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더 힘들어서 오르다가 진통 오면 쉬어서 호흡하고 또 오르다가 진통 오면 왜냐면 계속 누워서만 그 진통을 겪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오히려 그러니까 움직이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얘가 이제 골반 밑으로 딱 내려올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자궁이 확 이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1cm밖에 안 열렸는데 막 확 열리고 애가 크니까 빨리 나오면 오히려 제가 하혈이라든지 그 회음부가 많이 찢어진대요. 오히려 애가 천천히 진행돼야 된대요. 왜냐면 얘가 힘으로 밀고 나와버리면 제가 이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천천히 진행되는 게 좋다라 그랬는데 다행히 천천히 너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첫째를 제가 병원 들어가서 7시간 만에 낳았거든요. 이게 9시간 걸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근데 더 멘붕이었던 게 첫째보다는 당연히 빨리 나오겠지. 그리고 첫째는 40일, 제가 빨리 할게요. 40일 이틀 만에 나왔는데 얘는 40일 5일 만에 나온 거예요. 심지어 몸도 큰 애가. 그래서 저는 둘째라 그래서 순풍 빨리 끝, 막 39주 끝! 막 이럴 줄 알았어요. 한두 시간 만에. 웬걸, 너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전에 타로를 봤는데, 타로에 똑같이 나왔어요. 애를 낳긴 낳는데, 선영 좀 힘들 것 같아. 그 선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그랬었던 거죠. 와. 네, 어쨌든 우리 써니에게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제 얘기를 또 너무 오래 했네요. 아니에요. 들을 만한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출산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의외로. 근데 너무 그게 저는 황당한 게 그게 우리 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애를 낳는 사람에게. 근데 이게 전부 다 병원, 의료 시스템, 잘못하다 제왕절개에서 돈 엄청 쓰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애를 그냥 내가 내 스스로
애와 협력해서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대부분의 애를 가진 엄마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료의 산업화된 의료와 그 다음에 상과술이라고 하는 남성들로부터 전유돼. 왜냐면 그게 원래 산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추측된 거였거든요. 그 경험과 경륜과 여성들이 했던. 옛날에 우리 마녀 사냥에서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은 산파들이잖아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의료와 어떤 약초를 써야. 그쵸. 약초를 써야지 어떻고. 그래서 그런 모든 지식들을 총체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산파들이고 다운표친 마녀들이었잖아요. 이것들을 전부 다 돈으로 무장된 의료가 다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애 낳는 거는 병이 아닌데 우리가 병원 가서 낳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픔이라든지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사실 그건 고통이 아니라 진통이거든요. 그 진통은 이완을 시켜서 몰핀 같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온대요. 덜 아프게 하는 옥시토신 같은 게. 그런 거를 최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의 성관계 하는 것과 비슷한 공간과 분위기와 이완을 만들면 그 진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의술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사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다 약물이라던가 찢는 거?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것들 다 전유해간 거죠. 근데 그 말은 맞는 게 우리가 이런 불빛에서 모르는 사람들 밑에서 막 경직된 상태로 애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왕절개로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임신을 한 몸이고 애를 낳아야 되는 여성들에겐 저는 이거는 페미니즘 측에서 저는 이걸 막 강연도 하고 막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산파를 좀 길러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조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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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산사라고 하는 게 맞나? 조산사예요. 조산사. 아직 정식 명칭. 저 조산사한테 받았어요. 혜원이도 조산사, 이 둘째도 조산사. 혜원이 받았던 조산사가 받았고 의사는 없었어요. 미국 사람만 의사 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즘 저희에게 좀 들려오는 얘기가 저희 방송이 요즘 게스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근황 토크가 없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각자 근황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어요. 삼중은 지금 청와대 앞에서 한창 지금 농성 중이죠. 예. 네, 제가 일하고 있는 전국 여성노동조합은 학교 비정규직 관련해서 해마다 임금교섭은 1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 임금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고 그 투쟁하는 일환으로 지금 청와대 앞과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10월 1일부터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백인 단식 투쟁이고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 투쟁과 농성이 있어 왔는데 10월 1일부터는 단식으로 이제 좀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 12일이죠. 네. 12일 차에 접어들었고 어제 밤늦게까지도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쟁점이 뭔가요? 쟁점은 임금교섭이니까 일단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공정임금제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 그다음에 임금교섭의 일반적인 거는 임금, 그다음에 상여금 이런 것들일 텐데 그걸 자세하게 지금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크게 이제 임금 교섭의 하나의 내용과 그다음에 공정임금제, 비정규직 차별 완화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저희 이제 서울 지부에 시간제 돌봄 선생님들이 계세요. 조합원분들이 지금 155일 정도 천막 농성을 또 하고 있어요. 직종별 투쟁을 150일 넘게 이어가고 있는데, 주된 내용은 이제 시간제 돌봄 전담사니까 학교에 돌봄 교실이 있잖아요. 돌봄 교실이 있는데 거기에 전일제,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8시간 일하는 선생님 한 분 정도 계시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시간제로 이렇게 4시간, 4.5시간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방학 중에는 8시간, 학기 중에는 6시간으로 시간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가지고 지금 150일이 넘게 천막 농성을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가는 게 4시간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은 내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12시 반이래요. 12시 반인데 사실 이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1시부터 5시까지인 거예요. 4시간 딱. 근데 애들은 선생님이 오기 전에 문이 닫힌 교실 밖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들은 또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게다가 저는 또 이제 저희 조합원 분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시지만 학부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돌봄 교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되죠. 학교가 수업이 12시에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 12시 30분 딱 되면 그때 전화가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돌봄 교실을 갔는데 문이 잠겨 있다.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좀 있다가 1시 이후에 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5시가 되면 이제 시간제 선생님들은 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전일제 선생님 반으로 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5시 되면 아이들이 다른 교실로 한 번 이동 정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방학 중에는 아주 심각하죠. 방학 중에는 이 4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아이들이 아침에 가잖아요. 아침에 이제 9시부터 돌봄을 하는데 하루에 3-4번씩 반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시간 하면 30분 휴게 시간이랑 식사랑 이런 거를 다 지원을 해주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4시간으로 막 자르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왜 1시부터 5시까지밖에 안 써요? 그게 그 지난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자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민간에서는 시간제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장시간으로 비정규직들을 잔뜩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제를 고용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민간 업체들은. 근데 이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그럼 우리가 모범을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전일제 일자리들을 자르기 시작한 거죠. 쪼개서. 네. 그래서 원래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가 전일제가 있는 거는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계셨던 분들인 거고,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4시간짜리 일자리로 들어오시게 된 거죠. 당황스러워.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황당한 것은 당황스러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9시에 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3시까지 돌봄을 하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부터 하면 선생님 4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을 전일제 선생님이 다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또 활용을 해서 자격도 없는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 돌보는 거 맡기고,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는 또 돌봄 선생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돌봄 선생님 집에 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오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반을 이동하는 문제, 학교 내에서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를 싸움의 모토로 시간 연장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전일제 혹은 정규직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규직화라기보다는 전일제로? 그러니까 예전 방식으로 그렇죠.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 시기 때.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가장 저희가 이제 좀 괜찮은 좋은 목표로 주장을 하면 그게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 주장도 계속 지금 150, 안 되니까 천막농성을 시작하는 거고, 진짜. 지금 천막농성이 150일이 넘어가는데도 아직 대안이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지랄하지 말고 이런 거나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시간 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정상화인 거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니에요. 이거는 노동자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그 돌봄 노동에서 엄청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 30분 그리고 앞뒤로 30분씩이면 1시간이니까 5시간인데 이걸 또 쪼개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한 사람이 쭉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엄마들도 같이 싸야 될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학부모 단체라든가 뭐 전교조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많이 연대해주고 계시죠. 네,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참 여성 노조가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정신이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저희 여성 노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직종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섭과 투쟁이 이제 한 번에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전쟁 중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난 제가 노조에 와서 일한 시간을 돌이켜보면 항상 추석을 기점으로 한 지금 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가 가장 투쟁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라서 어쨌든 그런 와중에도 정신줄 놓지 않고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삼중님 얼굴이 지금 탔어요. 여름휴가 갔다 온 사람처럼. 아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름휴가 가가지고 정말 새카맣게 태워갖고 오긴 했어요. 부럽구만요. 제가 원래 또 까맣다 보니까 잘 타기도 하고 하여간. 근데 가을 햇볕에는 잘 나가는 거 아니래던데. 그죠.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니까.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제가 화장을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베이스 정도는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고 다니다 보니 더 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올 여름에 선크림을 안 발라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크림을 안 바르고 댕겼어요. 그러고 났더니 얼굴이 진짜 많이 까매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바른 지 지금 한 3, 4년 됐거든요. 그 여기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얀 사람은 여름에 이제 잠깐 탔다가 겨울 정도 되면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는데 저처럼 까만 사람들은 여름에 엄청 까매지다가 그 다음에 여름 정도 되면은 약간 피부색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그래서 계속 태닝을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삼촌님은 건강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을은 네, 오늘 결석했어요. 이을이 요즘 이제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과 페미노동 아카데미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소식 대신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페미노동 아카데미 시즌 3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1당에서도 광고를 했었습니다만은 총 5강에 걸쳐서 독립생존을 준비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돌봄, 노동자 건강권, 혐오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 그리고 가족 구성권, 성평등 노동을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강의가 있었습니다. 또 각각의 후기가 강의 들으신 분들께서 직접 작성을 하셔가지고 오마이뉴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엄청 가고 싶었어요. 페미노동 아카데미. 그죠. 네. 난 진짜 같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강의들이 다 되게 안 들어본 얘기들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많았고. 자, 시즌 4도 준비가 되나요? 시즌 4는 이제 내년에. 예. 내년 여름에. 예. 여름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네, 내년에 알겠습니다. 또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나랑은 지난번에 최순영 선배님 나오셨던 방송 이후로 YH 시리즈 기사를 이제 일다에 게재를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최순영님 이야기, 특히 보름달 빵개 생각나시죠? 네. 빵개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여성주의 저널 1다의 YH 노조의 투쟁사를 3회에 걸쳐서 연재를 했어요. 근데 짧은 연재였는데도 많은 분들이 다음 편 언제 나오냐, 다음 편 기다려진다, 뭐 올라오면은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짜 보람찼고, 이제 YH 투쟁에 대해서 그런 게 있지,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지, 뭐 그 박정희 정권 뭐 이렇게 몰락의 도화선이었지, 이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많았고, 그리고 70년대 여성 중심 사업장이 많았는데도 사실 그 사업장들에서 간부는 대부분 남성들이 도맡아 있고 또 대부분 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깨고 여성들이 민주노조를 만들고 또 노조 운영도 굉장히 주체적으로 했던 이런 장면들을 제가 썼을 때 여성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나서서 했다는 거에 되게 힘 많이 받았다는 독자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0년대 여성 노동운동은 뭐 체계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되게 비하도 많이 하고 무시도 많이 당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됐다. 그런 독자들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저한테도 되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녹음하고 나서 이걸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쓰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보름달 빵개 얘기랑 네네. 그다음에 그 기숙사에서 이제 다 외상으로 이렇게 주변에 장부에 달아놨다가 막 월급날 가서 쫙 하고 그러면서 그
면목동이라는 그 동네 자체가 YH 그 노동자들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길사에 거의 2,000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서 하겠다고 일단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이렇게 하게 되고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와 이게 제가 진짜 못 모르니까 도전을 했지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나 이런 거를 다 확인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 김원 선생님 책도 보시고 그죠? 네, 그 책도 봤고 또 YH 노동조합사가 있는데 그 이제 YH 노동조합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쓰신 건데 그거를 쓴 분이 영초언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책. 네, 그 책 주인, 영초언니라고 하는 소설 그 주인공이신 영초언니가, 최승현 선배님이 남편분하고 잘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때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YH 노동조합사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노동자들이 다 구술하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쓰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굉장히 잘 기록이 돼 있고, 또 좋았던 거는, 투쟁에 대한 되게 철저한 평가들. 그러니까 저는 남성들이 썼으면 그렇게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투쟁에서 우리가 부족했던 점은 뭐였고 이런 거를 정말 낱낱이 다 적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를. 네. 이것과 연동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가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YH 김경숙 열사 40주기가 되는 해여가지고 저희가 지금 전국 지부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토크 콘서트나 아니면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 지금 남은 지역이 대구 토크 콘서트가 10월 17일, 경주 강연회가 10월 29일, 부천 강연회가 10월 31일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구하고 경주에는 주 연사로 나오시는 분이 이제 원풍모방. 박순희 선배님이 나오시는데 원풍모방에서 이제 얼마 전에 오늘 신문이 났던 것 같은데 원풍모방 노동자들의 어떤 구술사를 갖다가 또 책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사 봤어요. 예. 그거 같이 연동해서 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부천 강연에는 이제 최승현 선배님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동 10월 30일 날 수요일 오후 2시에 2호선 홍대 입구역에 위치한 다리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저희가 심포지엄을 개최를 합니다. 70년대 여성 노동자 운동과 YH 투쟁을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역사를 재평가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고요. 저희 그때 일단 시즌 5-12, 13편을 들으시면은 이제 최승현 선배님께서 그 당시를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편을 듣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물론 나랑님 기사도 함께 참고해갖고 예습을 하고 오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얘기도 또 드려야 되겠네요. 네, 솔킨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제가 아직 그래도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 빚쟁이 같아요. 뭔가 저보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계속 독촉하고. 무슨, 나는 돈 빌린 것도 없는데, 뭘 계속 이렇게 내놔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열심히 치열하게 활동했고, 주요하게 이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주최한 10차에 걸친 페미 시국광장을 함께 기획하고 함께 하느라고 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미 시국광장은 같이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을 큰 요구로 걸고 시작한 거였어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검찰청 앞에서 매주 집회를 하고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게 일어나기 전부터 페미시국 광장에서는 이제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검찰의 적폐와 문제점들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광산의 카나리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산의 카나리아요? 이게 카나리아가 유독가스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카나리아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지하기 전에 이제 유독가스가 퍼지게 되면은 카나리아가 울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이제 광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세상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각자가 해야 할 일을 개인의 사익에 따라서 비리와 부패가 발생하게 되면 약한 고리인 여성들이 먼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건의 여성 피해자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위험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뭔가 사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대검찰청 점거 시위를 했던 것도 벌써 5월이었어요. 예.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 이제 3달간 이어진 이제 페미시국광장에서 또 일관되게 요구한 게 검찰개혁이었고요. 네, 저는 근데 이 지금 시국을 보면서 그 서초동에 모인 인파들이 엄청 지금 막 대우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솔키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5월부터 올 초부터 계속 검찰개혁 뭐 김학의 뭐 버닝썬 이렇게 이어지는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어떤 뭐 조국수호나 내지는 지금의 이 정권을 어떤 수호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서초동에서 진행될까봐 약간 그것으로 인해서 이 쟁점이 묻힐까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박근혜 퇴진 이제 촛불 시위를 할 때 사실 그곳에서 또, 뭐 성추행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언어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또 페미들은 페미존을 만들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항의하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서초동 집회는 그런 게 없을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신도 있고, 그래서 뭔가 발걸음이 떨어지진 않는? 네. 저는 항상 우리 여성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작은 불들을 막 부채질해서 막 피우다가 이게 확 확산되면 우리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여성의 관점 이런 게 확 묻혀져 버리는 것처럼 보여서 네. 억울해. 왠지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고 검찰 개혁에는 동의를 하지만 지금의 이런 방식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사실 검찰은 바뀌어야 되는 게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한 지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성들도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이제 내갈 거고 그리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사건들.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또 나오고 있는 중이라서 그리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좀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미시국광장 이제 마지막 10차는 이제 집회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강간죄 개정을 이제 전면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서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폭행이나 협박을 증명해야만 하는 강간죄 재판을 사실상 거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 요구는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 왔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이제 당연히 폭행과 협박 따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런 피해자들이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은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이 되어버리는 이런 이상한 재판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죠. 성폭력 상담소들에서 집계한 상담 결과를 보면은 71.4%가 폭행과 협박은 없었지만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안희정 사건에서만 보더라도 위력 그 자체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폭력이거든요. 솔키가 말씀하신 통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를 통해 이제 전체 66개 성폭력 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상담 사례들을 좀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그 결과 성폭력 피해 사례 총 1,030건 중에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이 성폭력이 발생한 피해 사례가 71.4%,
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수반된 성폭력 피해 사례는 28.6%, 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를 할 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저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뭐 남친한테 이미 상습적으로 폭력을 당해 오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입원하고 있는 중에 의료인한테 당한다거나 여행 중에서 고립된 와중에 가이드한테 성폭력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힘이나 권력의 차이, 또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 상습적으로 학대에 노출된 경험 등에 따라서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폭력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통계에서 보면은 71.4%라고 하는 게 지인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런 거를 당한 그 통계층이랑 이게 거의 유사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인에 의해서 아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지내다가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근데 간접적인 건 계속 있었겠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뭐 폭행 이런 거는 없이 그냥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 통계랑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에 의하니까 굳이 직접적이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억압하거나 직접적인 가해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나머지, 그쵸? 그게 더 퍼센트가 작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법이 바뀌어야죠. 네, 법이 바뀌어야죠.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10살 여아에게 술을 먹이고서 학원 원장이었나요? 학원 원장이 그 손으로 이제 그 소주를 한 잔 먹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침대에 눌러가지고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진짜. 근데 10살 미성년자인데. 거기서 강간죄가 적용이 안 된 거예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일부러 맞아야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항을 엄청 세게 해서 일부러 맞아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 저항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행하고 협박을 있는 그 텍스트 그대로 그냥 보는 거지 이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거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거죠. 판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널 눌렀니? 아니면은 때렸니?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자기는 눌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압에 의한 거잖아요. 눌림이. 그 몸에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 기사가 그 판결이 나고 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할 때는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어요. 이를테면. 그러면 그거는 강간죄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나를 때렸어. 근데 또 때릴까봐 저항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폭행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근데 성폭행을 하는 그 시점에는 폭행을 하지 않았어. 어쨌든 근데 그건 억압과 폭행에 의한 거죠. 그렇죠. 와, 진짜. 네. 바꿉시다. 네. 뭐 아직 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성계는 요 일에 좀 매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기쁜 사건이 또 있었죠 하나. 네. 안희정 사건 대법 판결이 지난 9월 9일 날 났습니다. 대법 판결 때 제가 재판정에 있었는데요. 판사님이 굉장히 오묘하게 약 3초간의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하는데 거기 얼마나 많은 우리 쪽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재판정이 떠나가라. 와! 막 이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안희정 판결은 위력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판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피해자 다움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바뀐 것도 또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어떤 확장의 계기도 마련이 됐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판결이었는데요. 물론 그 뒤에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 함께했던 공대위 멤버들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또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탄원서에 이름 올려주신 분들, 뭐 의견서 작성해주신 분들, 인터넷에서 댓글로 의견 주신 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같이 결합돼 있는 거고요.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폭발한 분노가 재판에 또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게 또 민심이고 사회의 기준을 새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대위에는 처음에는 제가 결합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이을이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조만간 이제 마무리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보통의 승리,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의 쟁점과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찾아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또 사회는 한 발 한 발 또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역 여성 노동자회들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이제 대구 여성 노동자회에서 랩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랩? 네. 자, 랩 나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너는 잠으로 하루 시작해 반말로 부른 소리에 깜짝 놀래 고개 돌려내 대답해 내 기분 따라 달라지는 호칭이 이제 지긋지긋해 일하려고 모인 회사인데 직책은 어디 때는 구해 반말인데 다들 마트 너무 바쁜 나중 너는 커피 타기 탕비실 청소가 웬 말인데 옆자리 남직원이 맡았대 프로젝트 여잔 go girl 해 나가게 될 거니까 양보해 포기해 이번에는 손대 자리로 돌아가 복사기 앞에 섰네 생각해보니 너는 너무 열받아 어디가 모자라서 이런 기회를 못 받아 결혼을 하던 말도 공정해야 하는 기회 여자라고 달라지는데 왜 이제 못 참아 Imagine 눈을 감고 상상해봐 Erase it 우리 둘러싼 편견을 지워 You and me 이제 모두 성별을 떠나 한 발 앞으로 다가가자 평등한 우리 Imagine 눈을 감고 상상해봐 Erase it 우리 둘러싼 편견을 지워 You and me 이제 모두 성별을 떠나 한 발 앞으로 다가가자 평등한 우리 Respect me, respect you Respect us 우린 필요해 존중이 Respect me, respect you Respect us 우린 필요해 존중이 권장 좀 하고 다녀 어디 아프냐 그만 참견하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여자 나이 30이면 유통기한 지났다 내가 물건이냐 그럼 너는 통조림이냐 예쁘게 입었네 오늘 데이트하냐 내가 뭐라든지 네가 뭔 상관이냐 자리가 아깝다 여잔 이래서 안돼 그냥 넌 입을 열지 마라 칭찬도 지적도 외모 평가 전부 필요 없어 그만 물어 사생활이라러 와서 집어넣어 커피 타기 청소쯤은 모두 각자 알아서 자신 아닌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말아줘 반말하지 마 존칭 생략하지 마 나이 직책 상관없이 모두 존댓말 우리 모두 원해 채용 승진까지 성별 아닌 개성 능력 특성으로 공정한 평가 개성 능력 특성으로 공정한 평가 Imagine 눈을 감고 상상해봐 Erase it 우리 둘러싼 편견을 지워 You and me 이제 모두 성별을 떠나 한 발 앞으로 다가가자 평등한 우리 Respect me, respect you Respect us 우린 필요해 존중이 Respect me, respect you Respect us 우린 필요해 존중이 Imagine 눈을 감고 상상해봐 Erase it 우리 둘러싼 편견을 지워 You and me 이제 모두 성별을 떠나 한 발 앞으로 다가가자 평등한 우리 Respect me, respect you Respect us 우린 필요해 존중이 Respect me, respect you Respect us 우린 필요해 존중이 가사가 정말 엄청난데요. 대구 여성 노동자회에서는 그 직장 내 성차별 조직 문화 실태 조사를 끝내고 총 1,429명의 설문 답변을 랩으로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맞죠? 네. 어떻게 이 노래 들은 감상 어떠세요? 한마디씩 좀 해봐 주세요. 소름이 쫙 끼치고 막 가슴에 가사가 팍팍 꽂히는 그런 기분? 그리고 속이 엄청 후련해요. 넌 통조림이냐? 그리고 후렴 랩이 아주 입에 착착 이렇게 감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집회구호로 후렴 랩 같은 경우는 계속 활용하면서 같이 불러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회 가가지고. 네, 집회 가서 부르면 진짜 좋을 것 같고 통쾌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업하신 대구 여성 노동자회 토리와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네, 토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여성노동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 중이라 가지고 목소리가 약간 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말씀 좀 조금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토리 대구 여성노동자회 소개를 좀 해봐 주세요. 대구 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 노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요. 대구 지역에서 성별임금 격차를 위한 활동이나 일하는 여성 노동 상담을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랩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가사가 엄청 멋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쓰시게 된 거예요? 대구 연호에서 상담 등을 통해서 만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구 연호의 페미 노동 소모임인 페미하는 노동리즘 회원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어요. 페미하는 노동리즘 회원들은 실제 공녹음의 목소리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여성들도 생계를 꾸리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직장에서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기 일쑤이고 또 여성이란 이유로 커피 타기, 청소, 탕비실 정리 등의 돌봄 노동이 회사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여성을 떠들이기 위해서 면접부터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성비를 내정하는 채용 성차별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여성들이 일하면서 겪게 되는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직장 내 조직 문화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 네, 몇 분이나 이 설문에 참여해 주셨나요? 1,429명이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1,429명이요? 네. 우리 연구자가 지금 놀라고 계십니다. 1,429명. 와. 네,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고 젊은 층들이 이거에 많이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랩을 만들었고 가사에 나오는 화장 좀 하고 다니 어디 아프냐, 여자 나이 30이면 유통기한 지났다 등의 말들은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실제로 들었던 말들이었습니다. 사실 랩에 넣으면 너무 불쾌감을 줄까봐 넣지 못한 심각한 수준의 내용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옷차림이 왜 그따위야, 너 남자들한테 질질 흘리고 다니는 거니 지금? 이라든 말들이나 또 여자는 술을 먹고 취해야 남자가 잡아뜨리는 맛이 있지 등의 진짜 말들이 또 있었고 또 10대 때 최소 40살 이상으로 보이는 손님이 자기 어떻냐고 물어서 저는 미성년자인데요 라고 하니 그럼 더 좋지라는 말을 들었다는 답변. 진짜 이런 또 허리 아프댔더니 밤에 뭘 했길래 아프냐 등의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다 똥이 차여졌나봐 머리들이. 뭐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 게 왜 이제 경상도고 대구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보수적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대구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좀 이게 반영이 된 걸까요? 네, 대구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보수적인 특성이 많고 그래서인지 설문응답 분석에서 전국과 대구를 비교했을 때 거의 모든 응답이 대구가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이 높았거든요. 예를 들면 업무에 있어서 성별 구분이 있는지 또 성별 구별 없이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업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또 직장에서 연애, 결혼 등의 발언을 듣고 불편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서 대구 지역 응답 비율이 전국보다 퍼센트가 다 조금씩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가사를 누가 쓰시고 부르신 분은 누구신 거예요? 이 곡의 래퍼는 사실 저의 친오빠인데요. 우와, 대박! 네,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대중문화 연결하고 싶었는데 마침 저희 오빠가 랩을 하고 있어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우와, 멋지네요. 그 오빠의 반응은 네. 네, 가사는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구 여성 노동자의 활동가들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같이 했고 그 내용을 저와 오빠가 다시 가사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어요. 제가 오빠한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면 오빠가 라임과 플로우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사를 진행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혹시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면 이제 오빠와의 관계를 조금 묻고 싶은데요. 오빠와 사이좋은 관계가 있는 분들을 사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오빠는 내 인생의 적이죠. 솔키님도 오빠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토리님은 오빠와 평소 뭐 페미니즘 시각이나 이런 걸로 얘기를 나누기도 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네요. 네, 저는 평소에 오빠랑 사이가 좀 좋은 남매였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되게 자주 하는데 제가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페미니즘에 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오빠가 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성 혐오적인 가사로 논란이 되는 래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 항상 오빠가 가사를 쓰고 저한테 고쳐야 할 부분은 없나 검사를 받고 있어요. 이 태도 자체가 바람직하네요. 그러니까 훌륭한 이 여동생의 훌륭한 오빠 이 남매네요, 진짜. 와. 근데 오빠가 굉장히 태도가 바람직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어쩌다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되게 저도 오빠가 위로 둘인데 상상도 할 수 없는 관계인데요. 굉장히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서로 감안하고 이제 좀 누그러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토리님 같은 경우는 이게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혈기왕성할 텐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네. 어릴 때부터 되게 사이가 좋았고, 이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게, 저희 사이가 좋은 거에 많이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이가 좋은 건 아마 오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이가 더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후에 이 노래를 어떻게 배포하실 계획이세요? 저희 프로젝트는 곡 작업으로 끝이 아니라 타이포그래피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 작업은 진행 중이고 다음 달이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응원 사이트에 이 곡을 배포할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그 타이포그래피가 뭐예요? 그 글자들이 되게 이렇게 화려하게 움직이면서 저희가 랩이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그 와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가사들을 빨리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글자들을 영상에 나오게 하면서 많이 가독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려고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사 전달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만들고 계시다는 건 거죠? 네네. 그래요. 혹시 이 노래를 을당에 올려서 청취자분들께서 좀 다운을 받게 하셔도 될까요? 그러면 저희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와. 네. 이제 을들의 당나귀 귀에 이 노래를 올려가지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듣고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이 노래가? 저작권은 대구 요노에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작권료가 좀 어느 데에서 들어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네, 오늘 또 우리 반갑고요. 근데 말씀 중에 그 페미하는 노동이즘? 모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모임에 혹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대구연호 그 페미한 노동이즘 계정들이 있거든요. 트위터랑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도 있고 대구연호 계정에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트위터에 페미한 노동이즘이라고 치시면 그 계정이 뜨면 거기에 문의를 주시면 참여하시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구 지역 페미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리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어요. 화이팅! 자,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어느덧 다가왔네요. 시즌 5 마무리네요. 아이고, 아쉬워서 어떡하나. 네,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막방이라 긴장하셨나 봐요. 아쉽나 봐요. 많이 서운하고 좀 그렇네요. 아니, 저는 돌이켜보면 이번 방송 땐 근황 토크도 안 하고 이제 녹음 후에 뒤풀이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헐. 정말? 네. 왜 그랬지? 청취자 여러분, 저희 밥도 한 번 같이 안 먹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밥은 먹었잖아요. 언제요? 점심? 항상 이제 오전, 오후로 녹음을 하니까 밥은 먹죠. 밥 먹었구나. 근데 식당에서 먹었구나. 연호 안에서 먹어가지고 밥 먹었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예. 그래, 밥도 일이었죠.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빡빡하게 앞만 보고 달려온 그런 느낌인데 이제 올해도 을당이 또 많은 현장 게스트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참 현장에서 살아가고 싸우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건 언제나 감동적이었고 을당이 아니었으면 그런 목소리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직접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게스트분들 올해 참 많이 뵀죠. 네. 네, 그 투쟁들이 다 하나하나 결실을 거둬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그렇죠.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좋은 소식들도 들리고 아직 투쟁 중이신 분들도 계시고 빨리 부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라는 게 아직도 사실 좀 부담이 많이 가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이 일당을 생각해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일상 속의 어떤 사이다 같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매 순간이 내 인생에서 항상 새로운 거를에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의 연속이 항상 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또 활동가로 살아간 지가 1년하고 절반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 전에 애 아빠가 같이 있을 때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기회 그런 거를 많이 줄이게 되더라고요. 시간적인 한계로. 그런 중에 이제 여성 그리고 노동 이런 거에 대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았고요.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내 삶도 뒤돌아보게 하고 또 무엇보다 여기 솔키님, 나랑님, 이을, 레나, 써니님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둘째를 낳긴 했지만 진짜 아쉬운 한 해였는데요. 녹음을 반이나 참석을 못해서 진짜 아쉽습니다. 이제 그래도 집에서 이제 조리원에서 방송 들으면서 눈물 흘리고 분노하고 이제 을당과 함께여서 또 힘이 났는데요. 얼른 집 밖으로 세상으로 나와야겠다고 이제 방송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이제 뭐 그동안 여성 노동권이라든지 성평등을 위해 투쟁해오신 선배님들의 말씀과 노고를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했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직장 내 성차별 철폐 투쟁에 분노하며 연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두터워졌습니다. 청취자로 있었던 시간이 오히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당에 있어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고맙습니다. 네. 네. 둘째 빨리빨리 커서 이미 너무 많이 커 있어요. 네. 그래도 남패미로 잘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올해도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함께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이제 사실 해마다 사업 계획을 만들면서 올해 내년에는 이제 계속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인가라고 하는 위기가 항상 찾아오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을당의 어떤 존재감이 연호 안에서 굉장히 크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후로도 이제 또 사실 또 고민의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을당을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청취자분들과 좀 더 함께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 많고요. 근데 방송을 준비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좀 많이 조심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많이 자료도 봐야 되고 그렇기는 한데 그 과정 자체가 참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하는 중에도 사실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요. 무엇보다 이제 늘 함께 해주신 우리 패널들, 나랑, 써니, 삼중, 이을, 레나, 이렇게 다 있어서 항상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청취자들께서 남겨주시는 글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하죠. 근데 뿌듯함이 확 휘몰아치는데 좀 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인데 그래도 좀 소감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을당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 의견 받아가지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를 또 확인하는 또 소소한 즐거움도 좋았습니다. 네. 이러고 보니 이제 2019년이 다 가버린 것 같아요. 나 몇 살이지? 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2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눈부신 가을과 그리고 겨울 한껏 만끽하시고요. 우리 2020년에 다시 만나요. 안녕.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